야당은 안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제가 딱 따져보니까 한 5가지예요.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 네. 퇴장한다. 퇴장. 기자회견한다. 기자회견. 그다음에 거기서 욕한다. 그리고 개인 SNS에 하소연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다 막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거죠. 이게. 민주당 막 나가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일하는 국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일하는 국회 특위도 만들었는데 그 일이 뭐냐? 뭐예요? 라는 데 대한 이제 생각이 여야가 많이 다른 것 같다. 여당이 생각하는 일은 당정청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국정 과제라든지 공약 같은 걸 속도감 있게 구현한다라는 거고, 야당은 입법부로서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라는 거니까 충돌을 하는 건데, 통상적으로 뭐 항상 그 갈등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힘의 균형이랄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어금버금하고, 그래서 국회 됐다가 식물국회 됐다가 그러는데, 지금은 의석수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에다가 이른바 범여라고 하는 당 합치면 한 180석 되죠. 네. 그 통합당에다가 국민의당 뭐 무소속 이렇게 하면 한 110석. 패가 180대 110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확 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네. 180씩 있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원래? 보네요. 네. 그런가 보네요. 새로운 국회에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관행이 될 겁니다. 이제 과반 의석을 넘게 가진 당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관례와 관행이 앞으로의 국회에서 이제 명분이 될 거예요. 근데 해도 너무해요. 이거는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일 수도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선례를 너무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국민에게 부담되는 세금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 간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서 7월 4일 이전에 좀 빨리 좀 통과시켜줘라고 얘기를 하니까 8월 4일. 8월 4일까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 우리가 원하는 법안은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무조건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 사실 다수당에 뭐 기습 상정이라든지 뭐 기습 처리 같은 게 없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는 항상 명분이, 아니 저 소수당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발목 잡기를 하고 막 절차적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시간 끈다라는 그 명분 하에서 좀 기습적인 상정 같은 게 있었는데, 어제 국회들을 보면은 60분 만에, 그러니까 뭐 법안 소위가 꾸려진다든지 이 상임위 전체 회의를 처음 해가지고 뭐 장관이나 차관한테 업무 보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처리하고 상정을 해버리니까 이건 뭐 야당이 시간 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리고 솔직히 법안을 이렇게 뭐 거의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 통과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어제 통과됐던 뭐 종부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통과했던 그런 것은요, 6월 4일 날 제일 빠른 게 6월 4일 날 그걸 법안 발의했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너무 질질 끌어서 우리가 빨리 우리끼리 했다라고 김경호 의원이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법안을 발의하면은 전문가 불러서 공청회도 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여야 간 합의를 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법안을 전체 회의에 올리고 그다음 본회의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조세 소위도 열지 않았잖아요. 법안 심사 소위도 열지 않고. 이거는요 나중에 큰 부작용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부에 강병원 의원,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선 시장이 좀 급하다. 전세값도 좀 꿀렁꿀렁하고 그런 게 하나 있고, 이번에 안 하면 정기국회 하반기 가서 입법을 할 수밖에 없으니 너무 멀어진다. 그래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반론을 하던데. 아이 그러면 야당을 설득을 해야죠. 야당 보고 자 우리 부동산 문제 심각하니까 우리 자 빨리 소위도 빨리 하고 우리 상임위 전체에서 빨리 좀 통과시켜 줍시다. 하루 이틀이라도 좀 설득을 하시죠. 그냥 아유 안 돼 쟤네들하고 하면 안 돼. 8월 4일까지 통과시켜야 되니까 날짜 따져보니까 오늘 해야 돼.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는 거죠. 설득 좀 왜 안 하세요? 설득 좀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강병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앞에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시장이 이제 뭐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안 하면은 정기국회 때 뭐 후반부에 간다. 그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걸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8월 임시국회 또 열면 되잖아요. 자기들. 또 열어요? 또 열면 되죠. 일하는 국회 한다면서요. 일하는 국회는 매달 임시회 열어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되죠.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안을 좀 이렇게 좀 무리하게 처리할 때는 두 가지 조건. 국민들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지지를 많이 한다. 혹은 저 소수 정당이 발목 잡기를 되게 오래 한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조금 뭐 가능할 수가 있는데 뭐 그간에 이제 후자가 많았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부동산을 잘 잡아라. 라는 거는 국민의 지상 명령이죠. 뭐 야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그 경로, 부동산을 잡는 경로가 이게 맞느냐라는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좀 규제를 강화하자. 아마 여론조사에 보면 좀 높게 나올 거예요. 이런 쪽은. 하지만 그게 이렇게 하루 만에 60분 만에 처리할 만큼 높으냐. 뒤에 우리 인사청문회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좀 쿠킹, 숙성 기간을 줄인다는 거는 말이 되는데 숙성 기간을 없앤다? 이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잘못됐어요. 하여튼. 야당은 안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제가 딱 따져보니까 한 5가지예요. 소리 지른다. 소리 지른다. 네. 퇴장한다. 대장. 기자회견한다. 기자회견. 그다음에 거기서 욕한다. 그리고 개인 SNS에 하소연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건 다 막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거죠. 이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원래 더 잘 아시잖아요, 의원님. 소위는요. 상임위 소위는 만장일치제 아니에요? 그게 관례 아니에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전체 회의에 안 올리잖아요. 전체 회의에서는 다수결로 표결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소위조차 안 하고 그 전체 회의에서는 다수결로 자기네들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위를 뭐 만장일치로 하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관례. 그러니까 그 관례가 바뀔 수도 있죠. 근데 소위를 열어가지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당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듣지도 못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회가 통법은 아니잖아요. 정말 견제와 균형 논리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론은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다른 의견을 전달하는 건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합리적이니까. 근데요. 이럴 거 예상됐으면 법사위에 못 받더라도 7개 상임위원장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상임위원장 있으면 좀 막을 수 있잖아요. 아유 근데 안건 안 올린다는 분이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며칠까지 심사기일 정해가지고 자 한 5일 줄게. 여기서 5일 안에 다 심사해. 안 그러면 직권상정할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그냥 며칠이에요, 며칠. 여당 간사가 소집하면 됩니다. 당임이. 여당 간사가? 그렇죠. 그런 적들 옛날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위원장이 없으면 못하죠. 네, 그런 면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또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날짜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뿐이지 별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야당도 니들끼리 다 알아서 해라 이런 전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야당이 중요한 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전력이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나면은 좀 실수해도 되잖아요. 공격하다가 실수해도 되는데 수비하는 사람들은 한 번만 뚫리면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바로 실점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긴장감이 높아야 되는데 이번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아쉬워요? 뭐 태영호 의원의 뭐 이야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 보수 진영 입장에서 이인영 이제 장관이죠. 장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꼭 그거를 그런 식으로 뭐 전향 이런 단어를 썼어야 됐나. 그리고 당에 그래도 103석의 거대 정당인데 역할 분담을 굳이 태영호 의원한테 그 역할을 맡겼어야 됐느냐. 지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나쁘게 억류죠. 억류된 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이인영 후보자도 할 말이 없었고 약간 여당도 꿀먹은 벙어리였는데 그런 부분은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일수록 더 작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옳은 말씀. 그렇지? 옳은 말씀. 아니 또 동의해요.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비판적인 얘기가 많고 지성호 의원이 잘했다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청문회가 보니까 예전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소리 지르고 화내고
반문하고 질문다운 질문해라라고 의원들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거대 의석 때문인지 아니면 야당이 너무 우습게 보여서인지 아니면은 5선 6선 한 분들이 초선 재선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우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관례를 남겼다.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 열릴 때마다 후보자들이 저런 식의 것을 많이 공부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반문을 하고 이슈를 돌려라. 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뭘 알아. 이런 식의 질문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제가 그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어요. 특히 박지원 후보자가 이 학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학교 가서 알아서 떼라. 근데 나는 동의 못한다. 그거는 좀 저는 속된 말로 배째라 이거죠. 그렇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앞으로 그게 되게 나쁜 그럼. 혹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국회라는 게 선례와 관행으로서 많은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른 후보자도 나는 동의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근데 그 알아서 하면은 그럼 또 이제 개인정보 위반이다 이렇게 탁 걸겠죠. 네. 이면 합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뭐 강하게 이렇게 나가던데 근데 그게 참 통합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태영호 의원에서부터 약간 이어지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진짜라고 하면은 뭐 완전히 이제 월척을 낚을 건데 그걸 이렇게 검증하기가 과연 쉬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원 이제 제가 받았으니까 국정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은 이제 세게 나가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럼 우리가 뭐 저 야당에서 대통령 기록물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못한다. 뭐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건데 과연 야당이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요 좀 박지원 의원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이 아니다. 기억 못한다. 위조됐다. 아유 논의는 했는데 내가 사인은 안 했다. 이런 식의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통합당이 아쉬운 게 뭐냐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자료 다 확인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확인했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런 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위조 여부까지 막 공격당할 정도의 저런 식의 정보력 가지고 이 여당을 상대하는 게 위험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주호영 의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 주호영 의원한테. 주호영. 네, 네, 제보자 설득을 해서 네. 그냥 한번 기자회견 같이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밝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공소시효는 지났잖아요. 20년 지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주호영 대표가 좀 제보자 설득해서 좀 사실관계를 좀 밝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박지원 의원은 여기서도 또 잘못한 게 뭐냐면 본인은 예전부터요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된다고 국회에서부터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런 분이 제보자 신분 밝혀라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 정말 아무리 본인이 어떠한 약점이 있어도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한 것 본인이 약속하고 얘기한 것과 다른 행동들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고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보자는 누구예요? 몰라요. 고위공무원이라는데요. 고위공무원. 네, 네. 전직. 그렇죠. 현직은 아니겠죠? 전직이라고 그랬죠. 전직. 네, 전직 나이가 고위공무원. 20년 지났으니까. 실제 그 제보하신 분이 등장해서 전후 과정을 얘기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네. 있겠네요. 소장님 말씀처럼. 네. 자 다른 아이템 좀 한번 가보죠. 소설 쓰시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매일매일 놀라는 것 같아요. 매일 놀라요? 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이틀 있다가 와 그저께 한 거는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점점 놀라가지고 뭐 네. 놀람의 역치가 낮아진다고나 할까? 이제는 뭐 웬만한 이야기가 나와도 법사위나 법무부에서 별로 안 놀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인격 품격의 문제도 있지만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가 국회에 나와서 저런 식의 말을 한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별로 관심 없죠. 사실 정말? 외국에서 뭐 이런 일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창피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공직을 감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두고 보자. 국회의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윤석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꼴 보기 싫다라는 의견도 있고 시원하게 잘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분이 국토 법무 검찰총장 이 세 개의 장관에 욕심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국회 상임위장에 앉아 있으면 여야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여야끼리 막 티격태격 하잖아요. 서로 말하는데 막 이상한 야유 넣고 막 그런 경우 되게 이제 속상한데 보기 창피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거 보고 있으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저것들 아유 참 이럴 거 특히 아니에요. 이제 법사위가 화약고지 않습니까? 통상 그 법사위에 좀 활동하셨잖아요. 후반부에는. 근데 제가 보면은 박상기 장관 시절에는 박 장관이 좋은 말로 되게 점잖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여야가 확 붙어도 장관 쪽에 가면 이제 불이 스르르 이제 꺼지는 듯한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여야가 붙는 거 이전에 장관이 막 먼저 이렇게 되니까 참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장관 편을 별로 못 들어주고 한 분 그 들어준 분이 있었지만은 강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 실장님 보시기에 추미애 장관님은 왜 저러시는 거예요? 실제로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전략이나 속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아닐까요? 둘 다? 네, 실제로 화가 나고 그리고 추 장관은 항상 예전부터 보면은 자기의 권위라든지 이런 데 대한 이 손상을 받는 거를 되게 좀 못 견뎌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 볼 때는 추 장관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추미애니까 저렇게 하니까 윤석열 이렇게 누르고 야당 누르고 쭉쭉 전진을 할 수 있지 그런 마음 반반인 것 같아요. 여당 지지층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원들하고 이야기해봐도 좀 그렇고. 예. 그럼 이후 본인의 무슨 행보를 염두에 뒀다라는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항상 그 미래에 대한 게 있으니까 뭐 이분이 다음 국회에 나갈지 뭐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흔히 서울시장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서울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핵심 지지층, 이른바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력을 보이는 대권 주자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라든지 전 총리라든지 뭐 또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런 분은 원래 요 결이 약간 다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빈 공간이다. 내가 여기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소장님 보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근래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도 높아요. 네, 높죠. 상대적으로 높은데 원래 72%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에 비하면 많이 빠진 건데 추미애 장관의 이런 언행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보세요? 줬죠. 줬는데 정권엔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도움이 돼요? 그럼요. 추미애 장관의 목적은 어쨌든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권력을 향한 그런 수사를 막기 위한 재반 여러 가지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율은 뭐 어느 정도 계속 하방 추세로 가겠지만 권력형 비리가 터지지 않는 한 지지율이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후보가 자기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명분을 갖고 나서게 되면 그러면은 또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권력형 비리를 막는다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 장관 개인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런 좀 험한 일 하는 사람, 손에 피 묻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 조직에서는 되게 좀 도움 되는 게 있죠. 해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계속 잘 나갈 것인가. 보통 이제 뭐 책임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추 장관은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 여의도 가지만 달팽이. 부탁하면 안 될까요? 추미애 장관 저 수사 지휘권 빨리 내리셔가지고요. 본인 아들 탈영 의혹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결백을 입증해 달라고 검찰의 수사 지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달팽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님,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